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직업입니다. 직업.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직업들, 바로 일하는 여성들입니다. 이 일하는 여성들이 왜 중요하냐면, 조선시대 여성들은 사회생활을 좀 안 했지 않았나? 좀 부족하지 않았나? 거의 집안에서만 생활했다. 혹은 좀 사회생활은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할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요. 물론 대부분 다 자영업이었죠. 왜냐하면 어떤 직장이라고 하는 무엇이 딱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리랜서, 지금의 개념으로 말하면 프리랜서라든가 채소 장사와 같은 자영업이 주를 이루었지요. 그 중에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직업은 수모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이거는 수식모의 줄임말인데요. 일종의 결혼식 이벤트 때 신부 도우미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할까요? 이 등등의 일들을 전부 다 겸했던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수모라고 하는 직업은 굉장히 전문적이면서 동시에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견된 사례로는 지방의 어떤 중소도시 중에 괜찮은 도시 아니면 서울 중심, 그렇게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했죠. 수모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화장을 담당하고 화장 도구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을 담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에서 매우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로 이제 거듭나기 시작을 해요. 이수건이라고 하는 지식인은 본인의 딸을 결혼시킬 때 있잖아요. 이 수모를 얻어오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합니다. 아유, 시간이 안 돼요. 못하겠어요. 하는데 이제 노비도 보내주고 가마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서 제발 와서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지역사회에서의 수모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실에서 어떤 혼례라든지 이런 것을 주관했던 것도 수모인데, 기록에 따르면 한양에서 활동했던 수모들은 약 한 40여 명 정도가 기록에 등장을 해요. 굉장히 전문가들이죠. 그네들이 고급 결혼식을 만들어 갔어요. 심지어는 결혼식 사회의 역할도 했고요. 심지어는 결혼식의 주례 역할까지 조금은 맡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모라고 하는 직업이 그냥 여자들이 화장을 하는 것, 옷매새를 만져주는 것,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결혼식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즉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직업 중에 하나가 수모입니다. 역시 일하는 여성에서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주면, 역시 이것도 미용에 관련된 거예요. 매분구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도 이 직업은 실제 있었어요. 방문 판매업자인데 무엇을 판매했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그래서 전통시대 때 화장품을 판매하는 여성을 매분구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직업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화장품이라고 하면 조선시대 때 여성들이 화장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 그런데요, 화장에 대해서는요, 고려 말부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품을 팔아서 자기 남편의 연구실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만큼 조선시대 때 화장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필수품이었고 그러면서도 고가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사지는 못했죠. 역시 부유층들의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정 동국여제식람이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1481년에 마무리됐던 동국여제식람을 1528년부터 시작을 해서 1530년에 다시 신증한 기록인데, 거기에는 한양에 3군데나 이 분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 이 1500년대잖아요. 그럼 1500년대에 한양에 화장품 상설 판매점이 3군데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직원이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또 돌아가면서 방문 판매도 했어요. 이 방문 판매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매분구라고 하는데요. 일하는 여성들에 이어 극한 직업인데요.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극한 직업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극했느냐? 정말 극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했던 직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호랑이 잡는 직업, 뱀을 잡는 직업. 사실은 이것은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노련한 기술이 없으면 사실은 목숨을 건 직업이에요.
뿐만이 아니에요. 분뇨 처리업자도 있었고요. 지금처럼 어떤 분뇨 처리가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은 사회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직업은 굉장히 고된 직업입니다. 등등 이런 극한 직업은 굉장히 많이 널려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3D 업종이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조선시대 대부분 약간의 모양만 달리해서 다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수님, 그런데 네. 그렇게 힘들고 남들도 꺼려하는 직업이었다면 예, 예. 돈은 좀 많이 벌었나요? 어땠나요? 수입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기록에 남은 이유는 바로 있을 것 같은데 예를 한 번만 들어볼게요. 예덕 선생이라고 되어 있는 분뇨 처리업자, 소위 말해서 똥장군을 지고 온 동네의 분뇨를 처리해서 채소 농가에 납품했던 그분 같은 경우가 약 6천 전 정도였으니까 연봉이 약 60에서 70냥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60냥과 70냥이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괜찮은 18세기 때 괜찮은 초가집 한 채, 그러니까 평범한 집 한 채, 기와집이나 이런 어떤 큰 채가 아니라 네. 그 정도가 보통 100냥 이내였으니까 그 정도 물가로 생각을 하면 연봉이 60냥 내외였다라고 하는 건 적은 돈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다른 직종들도 보면 쌀이라든지 비단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것들이 막 나오는데 화폐로 환산해 보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다행히도 극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좀 있지 않았나. 그러나 이것은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한해서죠. 그러니까 정말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에 한해서 고소득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직업을 종사하는 분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먼저 한 가지 직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도 가끔 언급되는 직업이긴 해요. 굉장히 무력이 강하고 건장하고 멋있는 남성들이라고 우리가 이미지화할 수 있는 직업인데요. 착호갑사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착 잡을 착이죠. 호랑이죠. 그러니까 호랑이를 잡는 직업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요, 직업 이전에 군대에서 편제로 존재했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특공대지요. 일종의 분대 형태로 운영되었고, 이거는 조선시대 법전에도 올라가 있어요. 경국대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경국대전에 군대를 조직함에 있어서 약 440명 정도의 착호갑사를 이제 규정까지 해놓았어요. 이게 법전에 올라갈 만큼 중요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조선은 산으로 이루어진 나라죠. 산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무엇이 많았을까요? 동물들이 많았겠죠. 그 중에 단연으뜸은 호랑이였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을 주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반도 전역에 호랑이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많았다라는 것은 맹수가 많았다라는 거죠. 맹수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가축에 대한 피해도 있고 사람에 대한 피해도 자연히 양쪽으로 많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 때문에 생기는 우환을 우리는 호환이라고 합니다. 호랑이 호자, 호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호환은요,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에 대해서 꼭 이렇게 사냥을 해서 잡거나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 민간에서 호랑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직업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맹수를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힘들죠. 활도 각군이라고, 뼈로 만든 각군이라고 하는 것 대신 목궁, 굉장히 큰 활을 써야 됐고요. 180보 이상에서 명중을 시킬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궁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무기도 굉장히 큰 다양한 무기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이 종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호랑이의 창을 잘못 꽂아 넣어서 그러면 창을 잘못 꽂았기 때문에 호랑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날뛰면 저 맹수가 죽음을 무릅쓰고 날뛰면 사람이 과연 잡을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호랑이에게 죽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총이 있고 물론 이제 17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착호갑사들은 활이나 칼도 썼지만 이 조총을 많이 쓰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 영화 호랑이를 어떤 소재로 한 영화에서도 이제 총으로 사냥하는 모습을 봤을 텐데 그것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도 조선 후기 이후로는 대부분 총을 많이 사용을 했죠. 네, 착호갑사 역시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했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또는 이게 재난이 국방의 수준으로 안보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직업군이기도 합니다.
극한 직업을 지나서 다음에는 이제 예술이 어떻게 상품화 되어 가는가. 예술의 상품화. 그리고 이게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또는 돈이라고 하는 것과 예술이 손을 잡으면 상품화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상품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8세기에 예술을 소비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았다는 이유는 뭐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살만하니까 미술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음악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가수도 등장하고요, 악기 연주가도 등장하고요, 뭐 미술 전문 화가도 등장하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말로 하는, 그러니까 재담꾼도 등장하고요, 아니면 수소를 읽어주는 직업도 전기수라고 해서 등장하고요, 다양한, 지금으로 말하면요, 예능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능인들이 다양하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직종을 소개해 드릴게요. 전기수. 고전이라든가 전통시대에 여러분이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거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책을 읽어주는 남자, 특히 소설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판소리 광대하고는 조금 달라요. 요 전기수들은 주로 어디에서 활동했냐면 종로에서 활동을 했어요. 이 전기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이 전기수라는 단어보다도 인터넷 들어가서 담배 가게 앞 살인 사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전기수가 탁 뜰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종로에 있는 담배 가게 앞에서 전기수가 공연을 했어요. 어떤 작품을 이제 구현을 했죠. 그런데 전기수가 막 이제 읽어주고 설명해주는 소설에 듣는 사람들, 청취자들은 몰입을 했던 거예요. 몰입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주인공과 자기를 동일시시킬 정도로. 즉, 이 전기수가 얼마나 글을 잘 읽었고 얼마나 맛깔나게 읽었으면 그 캐릭터와 자기를 동일시할 정도로 그거를 감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가장 큰 특징, 비극은 죽었다 깨나도 싫어요. 희극이 좋은 거야. 누구 죽으면 여러분 리플 달잖아요. 살려주세요. 이병헌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도 이렇게 그랬던 거예요. 소설 속의 주인공을 살려야 되는데 이 전기수는 소설 안에서 그 캐릭터를 죽음으로까지 이제 몰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 소설을 듣고 있던 분이 갑자기 담배가게에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살인을 한 사건. 이건 재판 기록까지 있는 살인 사건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활동했던 분이 전기수예요. 그래서 이 전기수는 판소리꾼과는 달리 소설을 굉장히 맛깔나게 읽어주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수가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여기서 나와요. 요전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기수가 소설을 막 읽어주다가 클라이막스가 되는 순간 딱 입을 닫아버려요. 나 더 이상 얘기 안 할래? 그러면 야, 더 얘기해줘. 안 할래? 그러면 돈을 던지는 거예요. 동전을 전기수한테 막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봐서 동전이 충분히 쌓였다 싶으면 또 쌓이지 않았다 싶으면 난 더 얘기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던져주고, 그래서 충분히 쌓였다 싶으면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요전법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수입을 창출했죠. 요거는 보통 우리가 해금 연주자나 가객들이 버스킹을 할 때도 동일한 구조로 이제 수입을 이제 만들었죠. 그런 아주 대표적인 전기수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전기수는 굉장히 문화사적 의미가 있어요. 왜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냐면, 여러분 조선시대 때요, 일제강점기 때요, 여러분 총독부에서 문맹률을 조사했어요. 한반도에서 문맹률이 90% 이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글 이상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인구의 10%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소설은 문자로 읽는 독서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수라고 하는 이 직종은 구전 유통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도 무엇을 향유했다? 소설 작품을 향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식한 어떤 뭐 아주 서민, 뭐 노비, 이런 사람들도 이 전기수 앞에 모여가지고 소위 말해서 문자를 향유했던 사람들의 작품이었던 소설, 당대로는 사치품에 해당합니다. 소설도. 왜냐하면 소설 대여점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싼 상품이었어요. 이런 비싼 상품을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향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수라고 하는 이 직업은 본인의 어떤 직종도 있지만 문화의 굉장히 향유층을 넓혀주었던 직종 중에 하나예요. 이 전기수는요, 일제강점기 때까지 있었고요. 최근에도 한 분이 충청남도에서 지방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전승이 되었던 직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문화사에서 이 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해주었던 그런 직업이에요.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그런 직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이제 한번 소통해 보고 싶은 것은 산업공상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이게 상업에 관련된 저기 다음 이렇게 강조로 상을 강조했잖아요. 산업공상 중에 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직업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집주름입니다. 이 집주름이 뭐냐면 조선시대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었어? 물론 있었습니다. 특히 한양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집주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독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좋은 집이 있고 그 집의 가격은 어느 정도이고 또 누가 살았었고 이런 정보를 독점했었기 때문에 수수료가 굉장히 있어요. 조선시대 때는 거의 뭐 한 10% 이상의 매매가에 그것이 이제 집주름의 중개 수수료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채가 보통 30%, 50% 이제 고액 사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집주름의 어떤 그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평범한 집은 집주름이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가 주택, 굉장히 좋은 집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집주름들이 이게 거래 이제 중개를 했던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sak회입니다. 집사자에다가 거간꾼, 쾌차, 거간꾼, 중개인. 순우리말이 거간꾼이잖아요. 그래서 sak회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19세기로 넘어오고 일제강점기 때까지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들어오면 이제 수백 명이 한양에서 활동을 합니다. 즉 서울에서 활동할 정도예요. 그래서 한양에서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를 할 때 어떻게 했을까? 요거를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해 드린 것은 시국이잖아요. 영끌이라는 말도 막 나오고 주식과 부동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정말 고통을 받기도 하지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전통시대 때 그럼 과연 우리의 그 부동산 매매는 또 중개는 어떻게 했을까? 그때 집 가격은 어땠을까? 물론 3,000냥짜리 집도 있고요. 뭐 2,000냥짜리 집도 있고요. 보통 초가집, 괜찮은 초가집, 서울에서 괜찮은 초가집 하나가 보통 100냥 내외였고요. 소위 말해서 지금이면 강남인데 예전에는 강남이 아니라 강북이었죠. 지금 북촌 그 경계가 기준이 뭐냐면 청계천이에요. 청계천 남과 청계천 북. 청계천 북은 좀 부유층들, 기득권층들이 많이 살았고요. 약간 좀 그렇지 못한 층은 남에 살았죠. 청계천 남쪽에 살았죠. 그렇게 해서 청계천 북쪽에 있는 고가들의 주택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거래 대상으로 18세기까지는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요즘도 집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막 네. 영끌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그렇지. 그럼 네. 그때도 집주름들에게 좀 잘 보여서 정보도 좀 얻고 이러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문맥에 읽혀요.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이익모라고 하는 사람이 홍선양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샀던 이야기가 자저실기라고 하는 책에 남아 있는데요. 그때 그 가격이 얼마였냐면 무려 집 한 채 7,000냥이에요. 아까 우리가 괜찮은 집 한 채가 100냥 내외였다라고 제가 네.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데 7,000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당시 서울에서 제일 비싼 집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집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집주름한테 가서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독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익모가 당초에 집주름한테 그 홍선양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구입할 때 활용했던 집주름한테 가서 부탁했던 사람 집은 뭐냐면 왕자가 살았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익모라고 하는 이 역관인데 이분은 굉장히 집에 집착을 했던 분이라 내가 저 집을 사고 싶어 했더니 나중에 그거는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요 라고 이제 그 집주름이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의 집을 알아봐줘 해서 알아봐 준 게 홍선양의 집인데 중개 수수료가요
매매가의 보통 10%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7,000냥에 집을 팔면 수수료가 700냥이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수수료죠. 실제로 그렇게 받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에는 약 1할 정도를 받았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건 가능했던 것 같고요.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분들이 이렇게 고가의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보를 했기 때문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려면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좀 이렇게 좋은 어떤 사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정은 가능해요. 네. 여러분에게 다양한 직업군과 그다음에 각종 사례로 직업 몇 개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직업은 별로 나오지 않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선시대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직업이 뭐일까요? 과거 시험에 급제해서요. 국가에서 공무원하는 게 최고의 직업입니다. 학자들 최고의 직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까요? 농사입니다. 내가 땅이 많았으면 농사를 지어서 다양하게 땅을 이제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지을 수도 있고. 그러나 농업이라든지 혹은 어떤 공직 생활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런 직업들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욕망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주 고급스럽지 못한 직업들이 역사에 남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기록에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만의, 즉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 또는 그 직종만의 가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한다, 변호사를 한다, 혹은 무엇을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낸다, 자기의 문법과 자기만의 가치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은 굉장히 훌륭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은 직업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요. 분뇨처리업자, 똥장군입니다. 똥장군을 등에 지고 가축의 배설물, 인간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직업이에요. 그런 직업입니다.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배설물들을 쫙 수거해서 그 서울 근교에서 하는 채소 농가에 그걸 공급하고서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그런데 연안박지원은 그분을 뭐라고 명명한지 아시겠습니까? 예덕 선생이라고 칭합니다. 그 예자는 더러울 예자예요. 근데 덕덕자예요. 굉장히 험한 일을 하고 있고 굉장히 지저분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가 갖고 있는 덕을 한번 보아라. 내가 예덕 선생하고 어울리니까 제자들이 막 비판을 해요. 아우 저분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저분하고 어울리는데 니들이 모른다. 저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고 선생으로 칭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소위 말해서 똥장군을 지고 분뇨를 처리하는 분뇨처리업자에게 무엇을 내려 예덕 선생이라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 명명을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덕 선생은 비록 내가 지저분한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만의 덕과 자기만의 가치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모도 그렇고요. 매분구도 마찬가지고요. 평범하게 사라졌다면 지식인들이 기록을 안 했겠죠. 평범하게 지나가는 것들을 누가 기록하겠습니까? 특히 조선시대 때. 그런데 하나하나 기록에 남고 시로, 소설로 또는 아주 간단한 단문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느낌, 가치, 중요함,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록으로 남긴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인 것 같아요. 무엇에 집착하지 마라. 어떻게 집착해라. 내가 구두 닦기를 하더라도 내가 청소부를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의 문법과 나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모두 훌륭한 직업인이 될 것이다.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하우투 지식 채널.